무효 행차이죠. 204페이지요. 그 앞에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없어요? 자, 204페이지 보시면 무효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무효하고 취소를 배울 건데, 무효는 204페이지 박스를 보시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가 무효이고,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근데 취소권자가 취소를 함으로써 싹 앞으로 소급한다는 처음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계약할 때 당시로 소급해서 싹 무효가 되는 게 취소입니다. 취소권자가 취소를 함으로써 앞으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취소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가서 무효와 똑같이 되는 것을 취소라 부릅니다. 그래서 무효는 누구에게나 아무한테나 주장하지만 취소는 특정인한테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에서 내가 취소했다.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한테만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지. 네, 아무한테나 취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을 경과해서 무효는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와 관계없지만 취소권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추인한 날부터 3년, 법률에 의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됩니다. 그 안에 그래서 추인한 날부터 3년부터 법률에 10년 두 기간 중에 어느 하나가 경과되면 소멸됩니다. 두 중에 이 기간은 제척 기간입니다. 효과는 자, 만약 이행했으면 항상 무효와 취소는요, 이행을 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상 회복이 됩니다. 원상 회복은 뭐냐면 제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취소도 취소권을 행사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원상 회복이 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한능력자는 주위에 나오니까 같이 하랍니다. 그래서 추인은 무효의 추인은 이런 겁니다. 무효 행위이지만 내가 추인은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무효 행위지만 내가 그 무효 행위를 인정해 주겠다. 그 무효라는 계약을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게 추인이고, 그래서 그 취소의 추인은 임의 추인과 법정 추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의 추인이 뭐고 법정 추인이 뭐고 이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205페이지에는 사유가 있습니다. 자, 절대적 효력과 상대적 효력이 있는데 절대적 효력은 무효의 추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민법 민초에 배우는 이사 무능력자와 자, 저기 원시적 불능 있죠?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에서 원시적 불능이면 무효, 후발적 불능이면 원칙적으로 유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도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강행법규에서 이렇게 나왔죠. 임의법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배우셨죠? 효력 규정은 무효이고 단속 규정은 유효하겠습니다. 사법상 유효. 효력 규정이 중요한 게 단속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중간 생략 등기하고 미등기 전매행위 대표적인 게 있어요. 효력 규정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우리가 법정의 수수료를 넘어서는 것은 무효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어떤 계열에도 다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반사의 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 있죠? 103조에서 선풍기 위반하거나 104조에 의한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폭행이 있죠? 예. 여기에 관해서도 대표적인 제한적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하겠습니다. 불법 조건이 붙는 불명예 당연히 무효입니다. 왜냐? 살인 청구를 위하여 너한테 내가 1억 금액을 1억 주겠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무효입니다. 상대적 무효에는 우리가 의사표시 표했죠?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만 무효하겠죠.
통정의 표시도 무효이고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했습니다. 착오한 것도 취소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착오한 의사 표시와 사기 강박한 의사 표시는 상대적 효력이고 그 말은 상대적 효력이라면 뭔 말입니까?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이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있죠? 미성년자, 비성년 후견이 그 다음에 비성년 뭐가 있죠? 특정 후견이 피성년 후견, 피한년 후견 이렇게 있죠? 그 세 사람의 제한능력자에서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취소권에서는 딱 세 사람만 말해요. 이렇게 제한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 취소 우리가 배우는 취소는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민청이 배우는 딱 취소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건 취소 판자가 안 됩니다. 자, 무효와 취소는 경합하게 되는데 두 중에 어느 쪽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 이중효라고 부릅니다. 자, 무효와 취소를 한꺼번에 했다 이렇게 쭉 구별한 거잖아요. 이제 세세한 부분을 내용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무효행위를 넘기십시오. 자, 무효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절대적 무효는 말 그대로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적 무효는 이 절대적 무효는 강행법규 위반이거나 의사한 무능력자이거나 그 다음에 선풍기이거나 폭력이 103조나 104조에 위반되는 게 절대적 무효사입니다. 상대적 무효는 특정인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건데 그는 밑에 안에 있잖아요. 통정의 표시거나 아까 말한 비진여서 표시. 그다음 우리가 배웠던 무권대리 있죠.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 무권대리 대리행위.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오늘 배울 토지거래 허가내에서의 매매계약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상대적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가 있습니다. 당연무효는 말 그대로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당연무효이고 재판상 무효인은 재판을 통해서 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통해서만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 예가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소이거나 회사의 설립 합병의 무효소를 말합니다. 별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부무효는 좀 중요합니다. 자, 일부무효 조문을 보시면 법률행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아, 원칙이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했을 거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유효로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무효이고 그 무효가 되는 부분은 무효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한다는 이 말입니다.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얘는 의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말한 것이 일부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일부분이 무효가 되면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 단소정이잖아요.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 일부분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유효로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인정될 때는
그 일부분에 대해서 무효가 없더라도 인정될 때는 어떻게 한다?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런 거. 나머지 부분. 그 다음에 그 예외가 있죠. 이 예외가 자,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뭐예요? 분할 가능성이 있고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외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일부 무효 금리가 이런 거라 라고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판례가 나오지. 요 갑이란 사람이 토지하고 건물을 매매를 합니다. 을한테. 둘 다. 이것을 일갈 매매라 그러거든요. 자, 갑의 토지와 건물을 을에게 일갈 매매를 했는데 요 건물은 이전됐어요. 토지는 허가가 안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얘 부분을 일부 무효의 법리를 따지면 얘는 어떻게 돼요? 뭐라 했어요? 전부 무효라고 했잖아요.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하면 얘도 무효가 되고 얘다 보니까 처음부터 딱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매매 계약이 없는 걸로 싹 돌아갑니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 다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어차피 지금 이전이 안 됐으니까 얘만 소유권 반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인데 만약에 외를 존재를 인정하면 얘를 전제하면 얘는 그냥 건물 이전되는 거 되는 거고 얘는 건물 안 되는 거니까 건물만 소유권 이전되겠죠. 어떤 걸 적용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판단하기에 토지와 건물은 전부 다 뭐예요? 등기가 따로 돼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건물도 그만 등기가 따로 되란 말은 건물대로 파세요. 토지는 토지대로 파세요. 자유롭게 이렇게 한단 말이잖아요. 분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분할 가능성도 있고, 과대적 의사가 문제입니다. 이 두 중에 이 을의 입장에 보면, 얘를 받아도, 건물만 내가 소유권을 받아도 될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판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 을이 건물만 가져온 것은, 원래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시면, 대지권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지권이 뭐냐면 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건물만 가지고 있어. 지상권도 설정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은 아주 불안합니다. 아직 그런 것은 매매 같은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토지는 갑한테 있고 건물만 을한테 있고 이런 경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법률 관계가 아주 복잡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판례는 뭐냐? 토지가 있지 없는 상태에서 건물만 가지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보느냐? 일부 무효로 봐서 전부 무효로 봅니다.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해서 어디로 간다? 전부 무효로 간다. 그래서 전부 무효로 간다. 또 하나는 자, 우리가 계약할 때 이럴 수 있잖아요. 계약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약상의 면적이 더 크는 거예요, 지금. 막상 계약서는 100제곱미터인데 실제 가니까 90제곱미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법령에 대해서 일부가 무효가 있네요. 그러잖아요. 대형상 무효가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 일부 무효를 적용해서 전부 다 무효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유효로 나머지 부분만 유효로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면적상 계약상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은 우리는 시가나 면적은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그럼 견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부 무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만 인정하냐? 대금 감액 청구권만 인정해요. 그
줄어든 것만에 대해서만 감액해서 주라. 그래서 계획은 감액 청구권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 그럼 일부 무효 적용 안 한 거잖아요. 왜냐면 그 부분만 무효이고 그 차이난 10제곱미터만 무효이고 나머지는 유효로 합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얘가. 아셨죠? 일부 무효 말은. 그래서 판례를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거기 보면은 208페이지에 보시면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있죠? 네, 여기는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같지는 않지만 정확히 의미는 다르지만 분류할 때 절대적과 상대적을 여기는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적 무효 사이와 특별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고 원래 저는 뭐 절대적 무효다 뭐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저게 지금 우리가 강학상 학문상 저렇게 분류한 것 뿐이지. 그래서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그래서 우리 판례는 유동적 무효란만 용어를 씁니다. 다른 말은 안 쓰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209페이지에는 옛날에 아주 시험에 잘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별로 뜸한데 이제는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국토 이용 계획이 계획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국토이용상 이용이나 계획하는 부분인데 법률인데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허가를 말합니다. 이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의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만 나오고 토지 계약을 했는데 허가는 아직 안 났어요. 그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갑하고 우리 있으면 갑하고 여기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갑하고 여기서 우리가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허가가 납니다. 여기가 잔금 치고 등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허가가 나야 토지 거래를 허가 규격이니까 토지 허가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허가 받기 전 요 사이를 우리는 뭐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조문에 나오는 거예요. 계약과 허가 사이에 있는 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유동적 무효이잖아요. 유동적 무효이니까 얘는 지금 무효 상태잖아요. 지금 확정적으로 무효는 되지 않았지만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채권이나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 있어요. 지금 채권적 효력이나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여기와 여기 있는 사이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토지구역을 해결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이행하되 계약만 했어요.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이행하기 전 중도금 지급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행하기 전에는 어떤 법률행위 될 거냐 이 말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행 청구권을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없잖아요. 유동적 무효 상태가 채권 물권적 효력이 없잖아요. 이제 이행 청구는 못 하는 거예요. 이행 청구는 없습니다. 자, 중도금을 지급 안 했어요, 지금. 그럼 채무 불이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무효 상태잖아요, 지금. 무효 상태니까
무효 상태니까 나한테 중도금은 탈락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으므로 결론은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돼 있잖아요. 상대방이 고의 가실로 일어났을 때, 상대방이 내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390조에 채무 불이행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나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손해배상 여러 가지 손해배상이 있는데 여러분은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손해배상이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서 불이행해서 내가 상대방한테 손을 끼쳤구나. 내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고의 가실로 불법을 해서 위법을 해서 뭐래요? 상대방한테 손을 끼쳤네? 내가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의 말은 390조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거든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요 책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불이할 리가 없잖아요. 무효이니까 이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해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무효라니까요. 해지 조건 없어요. 뭐 중도금 안 주잖아. 임마. 그 계약해. 갑이 열릴 수 있냐?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무효인 상태니까. 근데 이제 또 이것도 자, 요 계약을 했을 때 중도금 계약금을 주었을 때 이 계약금 몰수 특약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뭐 중도금 안 주면 나 이거 몰수할게 라고 계약을 했어요. 이럴 때도 몰수되지 않습니다. 중도금도 몰수하지 않습니다. 자, 이행을 했을 때 말이야. 이행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행 후에는 거기 세 개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209페이지 이행 전 나와 있잖아요. 넘기면 이행 후가 있습니다. 이러면 세 개가 그냥 제가 정리한 거예요. 자,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부당이득 청구 발동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부당이득.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냐 이 말은 이해한데 우리 갑한테 나 계약금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됩니다. 우리 갑에게 계약금 돌려주세요 라고 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해약이 있는데 요 계약금 또는 이 계약금 해약금이라고 부르는데 요 계약금이나 해약금을 해저로 해서 해지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럴 수 있습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낼 수 있어요. 갑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파기하려면 뭐 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배액을 상환하면 됩니다. 배액을. 그래서 계약금을 내가 만약에 이걸 꼭 사고 싶다. 그럼 계약금을 많이 드는 거예요. 계약금. 좀 이거 좀 사고 싶은 게 좀 덜하네? 그럼 계약금을 조금 버는 거예요. 보통은 매매 대금이 한 10%를 계약금을 들거든요. 보통은. 근데 많이 벌 수도 있고 조금 벌 수도 있으니까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서로 상방의 계약을 통할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많이 좀 사고 싶으면 이 사람이 좀 덜 팔기 쉽네? 그러면 계약금을 많이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갑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해제권하고 이 해제가 틀립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을의 입장에서 봐볼까요? 을은 어쩔까요? 을은 요 계약금 해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포기하면 돼요. 그냥 계약금. 계약금 포기하고 나 해지하려다.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죠. 자유민주국가에서. 나 계약금 포기를 한다.
계약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 관련된 107조부터 110조 있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얘가 지금 무효인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갑과 을 두 당사자 사이에 비인이 표시가 있었거나 통정허위 표시가 있었거나 착오가 있었거나 계약에 사기 강박에서 계약을 했을 때 요 무효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요 네 가지 의사 표시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특이한 거잖아요. 지금 유동적 무효인 상태니까 무효면 무효이고 아니면 아닐 건데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으니까 요 네 가지 의사표시에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다음 중 의사표시를 적용할 수 있어요? 없습니까? 적용 가능하다.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사기 강박이나 착오로 있으면 얘를 취소할 수도 있고 통정에 표시면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용하기 때문에 저 유동적 무효인 상태를 취소할 수도 있고 완벽하게 확정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행형과 이행후입니다. 그 다음에 협력 의무입니다. 자, 말 뜻은 이런 뜻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을은 계약을 했으면 이럴 거 아니에요. 을은 내가 이 허가만 받으면 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이익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요 협력은 물론 갑의 입장과 두 당사자가 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할 의무는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채권적, 물권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너와 너 두 갑은 계약하는 이유가 이걸 지금 계약하는 이유가 소유권 이전이고 소유권을 받으려고 지금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두 당사자 사이에는 협력할 의무는 존재합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협력 의무가 발생해요. 그럼 첫 번째 얘가 만약에 갑이 을 둘 중에 하나가 협력 의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얘를 소송으로 구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소송을 구한다면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협력 의무를 이유로 소송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얘도 허가를 받아서 내가 소유권 이전 받을 기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갑니다. 소송 가능하다. 소송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협력, 약간 봐세요.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금연제도 있고 채무 불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했잖아요. 근데 얘 협력 의무를 안 했어. 협력을 하면 서류도 줘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하려면 얘 협력 의무를 불이행한 겁니다. 이거 틀립니다. 채무 불이행하고 협력 의무를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요 의무로 예정은 또 가능합니다. 계약할 때 이럴 수 있어요. 너와 협력하지 않으면 너 나한테 위약금으로 100만원 주세요. 이 위약금은 틀려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예정했어요. 가능하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네? 또 협력을 안 해요. 협력 의무를 해서 불이행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소송 가능하다 했잖아요. 이행하라고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누구를 빌미로? 얘는 안 되고 얘를 이유로 협력을 이유로 이해되셨죠? 얘를 채무를 불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손해가 청구하는 게 아니라
협력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조심할 것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제는 못합니다. 해제는 안 해요.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 해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조심할 것. 꼭 손해배상이 있으니까 여기도 없고 여기도 해제권 없으니까 손해배상에 해제권 있을 것 같잖아요. 해제권. 협력 의무 불이행으로 자체만으로 해제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그 조건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요 갑과 을 사이에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갑이 입장에서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정보금 내놔. 욕을 하면서 네가 우리 협력에 라고 말했더니 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동을 줘야 나는 협력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동시이행이란 말은 똑같이 네가 어느 국부를 주면 나는 반대 국부를 주겠다. 이게 동시이행이거든요. 중도금을 주면 나는 협력 의무를 이행하겠다 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죠? 행사할 수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너 중도금 줘. 나 그러면 내가 협력할게 라고 갑이 주장할 수 못한다. 그 다음에 너 뭔지 아셨죠? 대금 지급에 얘가 이제 갑이 그렇게 이제 말하면 우리 이제 갑이 을한테 너 중도금 줘. 그럼 나는 협력을 할게. 근데 이렇게 갑이 동시에 그 조건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우리 입장에서 너 협력해? 그럼 내가 중도금 줄게. 이렇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너 협력해라. 그럼 나 줄게. 이렇게 둘 다 두 당사자 사이에 둘 다 그럽니다. 갑뿐만 아니라 갑을 모두 다 동시에 그 조건은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갑이 돈 줘. 나 협력할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협력해. 돈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 협력하면 내가 중도금 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둘 다 동시에 갑을 모두에게 동시에 그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보시면 네 번째 채권자 대입권과 가처분입니다. 처분금리 가처분을 쓸까요? 둘 다 가능합니다. 채권자 대입권과 처분금지, 가처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이렇겠습니다. 갑이 위인입니다. 얘가 수임이고 얘가 토지 소유자예요. 자, 이럴 수 있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을아 걔한테 가서 토지거래 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입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토지 매매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요 협력 의무를 짱 해서 대의해서 병한테 청구할 수 있냐? 예스. 청구할 수 있단 말이고, 얘한테 토지를 담아도 또 계약할 수 있잖아.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지 못하게 처분을 근데 가처분할 수 있냐? 있습니다. 가처분도 가능하고 채권자 대입권도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처분 금지 가처분에서는 이건 안 됩니다. 이 말은 어려우니까 허가 절차 신청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서 가처분할 수 있냐 없냐? 있다. 이 말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가처분 할 수 있는데 뭘로 안 되냐? 종류가 틀려요. 종류가.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말은 보존하기 이런 뜻입니다. 피보존하면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요 가처분으로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말이 어렵잖아요. 얘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가처분할 수 있냐? 이 말이, 이거는 성립 안 하거든요. 이 청구권을 가지고 이 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가처분하냐? 그건 인정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허가절차 신청권에 의해서 둘이 토지거래 허가의 협력 의무에 대해서 그 절차 신청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인정하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서는 가처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가요? 반대가요. 그래서 채권자 대입관도 성립하고 가처분도 성립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으로는 가처분을 못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그러잖아요. 내가 이분한테 내가 사기쳤어요. 내 그랬잖아. 내 이분한테 사기쳤어. 그럼 사기쳤으면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분한테 차고를 빠뜨려서 내가 이분하고 법률행위를 했어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둘 다, 우리 입장에서는 둘 다 중요한 뭐냐면 중요한 부분이 취소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요 대부분 판례는 뭐라 했어요? 법률을 적용을 잘 했냐 안 했냐를 판단한다니까요. 이분이 실제로 가서 사기를 쳤냐, 이분이 차고로 빠뜨렸냐 그런 거 안 본다니까요. 사실관계를 안 봐. 대부분은 무조건 그걸 다 인정해버려요. 이분이 사기를 했던 차고를 했던 우리는 취소가 중요한데 대부분은 사기로 법률을 적용했냐, 차고로 110조냐 109조냐 어떻게 적용을 했냐, 혹시 법률 적용을 잘못하지 않았냐 그것만 판단해요. 이게 시험이 잘 나오잖아요. 우리 실상에서 취소할 수 있냐 없냐, 취소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건데 공부하실 때는 대부분 관련은 누구 법률 적용에 의해서 취소하냐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처분을 인정을 하긴 하는데 A에 의해서 가처분을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냐 B에 의해서 가처분을 신청을 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흔히 우리는 법률심이라는 거예요. 법률심, 사실심이 아니고 사실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은 가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확정적 유효와 확정적 무효가 나옵니다. 4번인가요? 확정적 유효가 되는 허가처만 받으면 유효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각과 의사에 허가해? 그러면 유효됩니다. 이 계약으로. 그래서 허가처분을 받으면 유효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인데 이 구역이 해제되었어요. 규제가 구역 내. 그래서 토지거래 해제 구역이 해제되었으면 당연히 유효가 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요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됐는데 다시 재지정을 안 해요. 계속 토지거래 허가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허가구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역이라고 해요. 구역. 그 다음에 재지정이 안 됐을 때 허가자가 해제된 다음에 다시 재지정이 안 돼요. 그럼 그냥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죠. 각과 의사에는 일반 토지거래가 되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 사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들어간 처분을 받으면 됐습니다.
근데 불허가 처벌을 받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행정청에서 불허가 처벌을 냈어요. 근데 요 불허가 받는 그 이유가 갑을 사이에 불성실하게 기재로 인해서 되는 것은 불허가 처벌이 아닙니다. 각과 사이에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불성실하게 기재해버렸어. 서류에다가. 그런 경우에 불허가 처벌은 안 됩니다. 판례 2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허가를 배제하거나 참탈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거 있죠? 허가를 배제하거나 참탈할 내용을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오해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위조하는 경우입니다. 위조하는 경우. 위조를 하거나 명의 도용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확정적 오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협력 의무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의사를 밝혀요. 그럼 협력 의무를 둘 다 갑각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 양 당사자가 나 안 하겠어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거래 안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럴 때는 확정적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명확한 의사를 협력 의무를 안 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면 오해가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갑각 나 기여를 안 하겠다는데 나 서류도 안 주고 너 안 하겠다. 당연히 오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냥 리을은 4번은 정지조건 토의권을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거 있죠? 그건 나중에 정지조건, 해지조건 뒤에 나오니까 다시 그때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마찬가지 5번도 마찬가지 의사표시를 유리하면서 무효나 취소가 되면 당연히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취소하면 취소나 107조부터 110조 사이 있죠? 요 사이에 의해서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 자, 규칙서에 잘못한 사람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 잘못한 사람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갑과 은 사이에 갑이 규칙 사이가 있을 때 얘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냐? 주장할 수 있답니다. 이건 제가 판단에 따라 판례가 그렇습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의 중간 성약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다. 중간 성약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단속 규정에 해당돼요. 단속 규정에. 근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의 중간 성약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렇잖아요. 확정적 무효예요. 일반적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의 중간 성약 등기는 사법상 유효이지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의 중간 성약 등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아셨죠? 뭔 말인지? 토지 거래만 나오고 그래요? 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성약 등기하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근데 토지 거래 구역 허가 내에 아닌 다른 데서 건물을 이전하거나 토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중간 성약 등기를 하게 되면 유효입니다. 물론 형법상 형법에 대해서 부동산 컨대법에서 처벌받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사법상 두 당사자 강에는 왜 중간 성약 등기를 금지하겠습니까? 세금 받아야죠. 그러잖아요. 양도세 받아야 되잖아요. 양도취득세. 그런 거 띄워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분한테 넘기기 전 내야 되는데 이분한테 안 가고 못 들어나 곧바로 그 뒷분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중간에 딱 빠지잖아요. 그럼 뭐가 발생하겠어요? 세금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단속이 위해서만 그러죠? 네? 단속. 이게 우리가 말하는 단속 규정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이 규정 내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좀 해준다는데 허가를 안 받고 있으니까 얘는 무효로 봐버려요. 사법상 관계에서. 사법상 관계에서 그래요. 그래서 중과생략 듣기와 미등기 전명행위는 단속 규정으로 유효이지만 이 구역 내에서 종단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유효입니다. 아셨죠? 거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212페이지 기타의 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기타까지 한꺼번에 다 였어요. 시험관 내용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가 아니면 유효하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의 중간생략기는 아주 신문을 아주 잘 나왔습니다. 아주 매번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올 때도 있는데 하다 많이 나와. 자, 무효형의 추인과 보십시오. 자, 기억이 되죠? 자, 무효행위의 추인과 무효행위 전환을 배웁니다. 무효행위 추인을 보시면 139조를 보십시오.